안녕하세요. 혹시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보통 자식들 사랑을 말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저희 시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리 물고 뜯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딱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 막내 도련님요. 남편과 나이 차가 있는 막내 도련님은 시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 아주 생각 없는 아나무인의 갯사가지 같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본인이랑 똑 닮은 여자랑 결혼했죠. 그게 바로 제 동서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저의 사연글의 주인공이 되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저와 남편은 이 세 사람에게 무척 많이 시달렸거든요. 제 남편은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연애 초반에는 참 지루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남자다 싶었는데 점점 사람을 알고 나니 속이 깊고 진중한 사람이더군요. 그리고 절대 경거망동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시부의 영향도 있었어요. 처음 시부모님이 될 분들과 마주했을 때 시부가 제게 엄청 잘해줬어요. 상냥하고 친절한 성품에 넉넉한 인심까지. 정말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부의 모습에 이 집에 시집가면 크게 고생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게 제 뜻대로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부가 괜찮은 만큼 시모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시부가 왜 시모와 결혼을 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두 분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옛날 일이니 중매나 선보고 결혼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봐도 시모는 성격이 급하고 사람을 험하게 다루는 면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막내 도련님에게 유독 약해서 매번 그 도련님에게만 돈을 퍼다 주는 거예요. 차라리 남편과 도련님이 친형제가 아니었다면 이해가 갈 만큼 맞이인 남편과 막내 도련님의 차원은 명백하게 달랐어요. 그렇다고 막내 도련님이 애교 있는 성품이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귀엽기라도 했겠지만 이건 뭐 소황제처럼 오냐오냐 사랑받고 자란 티가 너무 심하게 나는 싸가지 없는 놈이었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막내 도련님의 차별만큼 막내 도련님이 결혼하여 생긴 제 동서와 제 사이에도 그 차별이 그대로 적용됐죠. 막내 도련님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된 건 두 사람의 결혼식 때였어요. 시모는 저와 남편 결혼식에는 아무런 선물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내 도련님과 동서의 결혼식에는 선물을 아주 크게 해주셨더라고요. 두 사람이 살집도 지원해주고 동서에게 10돈이나 되는 금부치도 선물로 주셨죠. 그때는 정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했을 때는 너희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선물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내 도련님의 결혼식을 보면서 뭔가 억울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비교가 되니까요. 금부치에 대한 욕심보다는 그게 시부모의 애정과 관심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비교되어서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형님 된 제가 동서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 열심히 제 마음을 추스렀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동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시모를 어떻게 구워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시모에게서 돈을 받아가는 솜씨가 대단했어요. 게다가 매번 힘든 일은 빠지는데도 시모는 그런 동서 탓을 하거나 혼낸 적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명절이나 김장철에는 절대로 일찍 온 적이 없었어요. 일이 다 끝나고 오는데도 시모는 여전히 동서에 대한 애정뿐이었죠. 한 번은 제가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동서가 항상 늦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시간을 좀 늦추는 게 어떨까요? 시간을 왜 늦춰? 걔야 일이 있으니 늦는 거겠지. 너 혼자 일하는 게 지금 힘들다고 내 탓하는 거니?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건 일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앓는 소리 그만하고 손이나 빨리 움직여. 제가 혼자여서 힘들다기보다 동서가 이 일에 익숙해지지 못해서 실수를 할까봐 그러죠. 여러 번 해봐야 손에 익기도 하고 실수도 없을 텐데. 지금 남 실수 신경 쓸 때니? 너야말로 열심히 좀 해. 넌 매번 하는데도 실수하고 모른다고 하지 않니? 바쁜 사람 괜히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어서 움직여 어서. 매번 제 이야기는 묵살당하기 일쑤였죠.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지내던 어느 명절 전날, 저는 시부 혼자만 있는 시댁에서 열심히 요리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설날 차례상을 준비하고 손님 대접 음식까지 하려면 손발이 모자랐어요. 시모는 아침부터 나가고 없었어요. 몇 번째인지 모를 명절 전날 아침 출타였어요. 시모는 제가 명절 준비를 하러 오면 본인은 집을 나갔어요. 잠깐 외출한다고 하고요. 그러고는 연락두절이 되었다가 저녁에나 집에 돌아왔죠. 저에게 모든 일을 시키려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된 건 그게 3번째쯤 되었을 때였어요. 몰래 한숨을 쉬며 일을 하는데 전화기가 계속 울리더군요. 바빠서 받지 않으려다가 쉬지도 않고 울리는 전화를 보니 친정엄마였어요.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급한 목소리의 엄마가 말하더군요. 예, 너희 아버지 지금 구급차 실려갔어. 지금 나뿐인데 너무 무서워 딸. 병원에 와주면 안 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공포에 질려 있었고 저도 당황했어요. 황급히 시계를 보니 오빠네가 올 시간은 절대 아니었죠. 알았어. 어느 병원인지 문자 보내놔. 지금 당장 갈게. 저는 앞치마를 벗으며 황급히 부엌 밖으로 나왔어요. 시부가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시길래 말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시다고 하셔서요. 당장 나가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시부가 깜짝 놀라더니 말하더군요. 많이 안 좋다고 하던가? 응급실 실려갔는데 뇌출혈인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시부에게 말했어요. 시부는 제게 걱정 말라며 등을 토닥거려 주더니 말하더군요. 병원이 어디야? 아침에 택시 잡기도 힘들 테니 내가 데려다 주마. 저는 그렇게 시부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동서에게 전화를 했죠. 동서, 나야. 혹시 오늘 좀 일찍 올 수 있어?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지금 가봐야 하거든. 그런데 지금 시댁에 어머님도 안 계셔서 동서가 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서가 말하더군요. 네, 알았어요. 제가 가서 볼게요. 고마워, 동서. 시댁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는 알지? 내가 장은 다 봐놨고 밑준비하다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을 거야. 오늘만 좀 부탁해.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일이었지만 그때는 저도 참 순진했었죠. 한 번도 명절 준비를 하러 오지 않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다니. 화를 내고 왜 안 오냐고 성질을 내도 모자랄 텐데 그치만 그때 저는 바보같이 참고만 있었어요. 동서에게 다짐을 받고 전화를 끊은 저는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들어섰어요. 아버지는 응급 CT를 찍고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고 어머니는 응급실 의사에게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들었더군요. 아버지 상태는 정말 좋지 않아 보였어요. 거의 의식도 없는 상태였고 어머니가 왜 무서워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시부는 옆에서 저와 친정어머니를 보다가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배웅도 못 해드렸는데 다시 돌아오셨죠. 그리고는 저를 몰래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시부 손에는 현금 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그걸 제 손에 들려주면서 그러더군요. 병원비 걱정되지?
얼마 전에 사돈총각 결혼한다고 돈 많이 들었을 텐데 사돈한테는 내 이야기 하지 말고 네가 모은 돈이라고 하고 드려. 그렇잖아도 큰일 치러서 정신도 없으실 텐데 바깥 어른도 저렇게 되셔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거야. 제가 흘려가며 했던 말을 귀에 담아두신 시부의 모습에 저는 눈물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 삭막한 시댁에도 내 편이 있구나 싶어서요. 게다가 정말로 저희 집에는 돈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토목업 종사자로 넣어둔 보험도 많지 않고 제한적이었거든요. 저는 시부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시부는 오래 있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집에 가 있겠다고 하시고는 가셨어요. 저는 엄마를 위로하며 돈을 건네줬어요. 그렇게 아버지 수술도 끝났고 오빠네가 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런데 오빠네도 좀 늦더군요. 저녁 시간대쯤 되자 시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예, 넌 도대체 어디 가서 여지껏 안 들어와? 게다가 부엌에 이것들은 다 뭐야? 너 준비도 안 해놓고 놀고 있으면 어떡해? 혹시 동서는 안 했나요? 저 친정아버지가 쓰러져서 병원에 와 있다고 동서한테도 미리 연락해서 부탁한다고 말해놨는데. 네 동서야 왔지. 그런데 네 동서는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항상 하던 대로 네가 명절 준비 다 해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에 왔는데 애들 대접해줄 것도 없고 이게 무슨 꼴이야 대체? 저는 너무 억울했어요. 분명히 동서에게 말했는데 동서가 거짓말을 하니 말이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오빠네가 왔길래 저도 황급히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시댁에 들어가니 시무가 한껏 화난 얼굴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너 요즘 막 나가는 거 아니니? 네가 맏며느리인데 이런 식으로 굴면 밑에 애가 뭘 보고 배워? 어머님, 제가 말했다시피 저 병원에서 이제 오는 길이에요. 친정 아버지 쓰러지셔서 병원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동서한테도 제가 아침에 미리 말했고요. 전화를 받긴 했는데 변명치고는 좀 허접하잖아요. 형님이 힘드셔서 일을 쉬고 싶으셨던 건 이해하는데 아버지가 아프다니 어떻게 명절에 일하기 싫다고 아버지를 팔아먹어요? 그래서 내 말이 거짓말 같아서 안 했다고? 동서는 내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리나 봐. 내가 하는 말이 가짠게 들리지? 이 정도쯤 되니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열받아서 말도 험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죠. 집안에는 시부도 남편도 막내 도련님도 없었고 여자 세 분이었고 그 중에 2명은 아주 찰떡같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어디서의 기를 죽여? 잘못은 네가 했는데 왜 막내를 혼내? 그리고 네 아버지가 아프면 우리 집 차례상 말아먹어도 되니? 정신 차려. 너희 집 시집와서 친정에 신경 쓰는 거 아니다. 아무리 일하기 싫고 친정에 가고 싶어도 이런 식으로 다 내팽겨치는 건 아니지. 내팽겨친 거 아니라고요. 아버지 아프셔서 갔다는데 왜 제 말을 못 믿으세요? 믿을 수가 있어야 믿지. 그래, 여태까지 일 혼자서 하려니 힘들디? 아예 차라리 영원히 우리 집에서 일 못하게 만들어줘? 시모의 말에 상처만 받아가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부가 들어왔어요. 뭐 하는 짓들이야? 당신은 빠져 있어요. 첫째 며느리가 명절에 일하기 싫다고 도망갔는데 당신은 어디 있다 지금 들어와요? 내가 밖에서 듣다 기가 차서 들어왔어. 2 사람 왜 그렇게 첫째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친정아버지 아파서 병원 갔다 왔다는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는 게 어른이야? 둘이서 사람 하나를 이렇게 내몰아. 그거 다 거짓말이죠. 당신은 순진에 빠져서는. 내가 봤어. 내가 보고 왔다고. 안사돈 전화 왔을 때 내가 며느리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뇌출혈로 수술하셔야 된다는 의사 말까지 다 듣고 왔다고. 네? 시무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부와 저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러더니 당황한 얼굴로 그러더군요.
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그랬어. 왜 말도 안 하고 우리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지도 않으신 건 어머님이랑 동서잖아요. 왜 제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는데요? 제가 매번 혼자 일하다가 명절 전날 뜬금없이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신빙성 있게 말을 했으면. 봐봐. 첫째한테만 일 시키고 막내 며느리를 그렇게 끼고 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매번 늦고. 막내 며느리, 너는 도대체 매번 뭘 하느라 늦게 와? 일찍 와서 네 형님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시무에 이어 동서까지 까내리며 혼내는 시부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깔만 내리깔고 있더군요. 덕분에 저는 속이 시원했고요. 앞으로 명절에 요리하는 거 둘째 며느리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손대지 마라. 요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 시부의 그 말 덕분에 동서는 꼬박꼬박 일찍 오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요령 피우며 일을 적게 하는 동서였어요. 그래도 아예 없을 때랑은 다르니 저도 시모 몰래 동서에게 일 많이 시켰어요. 일 안 하려고 하면 시부를 부르는 신용을 하면서요. 시부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혼나서 껄끄러웠는지 동서는 그런 제 모습에 적당히 일을 했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 시댁에 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마음이 든든했거든요. 남편도 시부의 행동에 고마워했어요. 매번 제가 시무와 동서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사이에서 남편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시부 덕분에 정리가 되어버리니 남편이 나설 일도 없게 된 거죠. 솔직히 남편도 시무를 어려워했어요. 친자식인데도 남편에게 건 기대가 많았던 만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은 큰아들에게 실망도 많았던지라 항상 남편을 탐탁치 않게 대했거든요. 그렇게 한동안 평화가 이어지나 싶었는데 사고는 여차하는 순간에 발생하더군요. 시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거죠.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도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시부는 당장 급한 수술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죠. 아마 병원이라는 공간이 주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듯해요. 어찌됐건 집이 편하니까. 시부의 의견을 듣고 시모는 저와 동서를 불렀어요. 급한 수술 끝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실 거다. 상태도 많이 안 좋고 그냥 병원에 있으면 좋으련만 무슨 양반이 저렇게 고집이 센지 무조건 집에 오겠다는구나. 둘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은 합가해. 나 혼자서 아버지 돌보는 짓 나는 못해. 내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다 늙어 빠져서 지금 남편 수발 들어야겠니? 며느리가 둘이나 있으니 둘 중에 누구라도 들어와라. 시모 말에 동서가 제 얼굴을 슬쩍 쳐다보더군요. 형님이 아무래도 아버님이랑 많이 친하시고 시댁에도 많이 익숙하시니까 형님이 합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자신이 하고 싶지 않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저만 들먹이는 동서를 보며 제가 시모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합가할게요. 제 말에 동서가 옆에서 박수를 치며 한껏 좋아하더군요. 역시 형님이세요. 아버님도 편하게 쉬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네가 맏며느리 아니냐? 합가는 당연한 일이지. 그러니까 생색내지 마라. 네가 잘한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네, 그런데 집은 놔두고 몸만 들어와도 될까요? 그의 직장이 시댁에서는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어려울 것 같아서요. 대출금 나가는 것도 크게 없으니까 그 집은 놔뒀으면 해요. 그건 너희 알아서 하고 네 아버지 들어오기 하루 전에 짐 정리하고 들어와. 앞으로 아버지 일은 네가 다 책임지고 하거라. 시모는 그렇게 말했고 동서는 왜인지 모르게 눈을 반짝거리더군요. 시부가 들어오고 저는 합가에서 살며 시부의 수발을 들었어요.
남편도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는지 저녁에는 아버님 몸 씻기는 걸 도와줬죠. 저는 식사할 때 도와드리고 이동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우리는 맞벌이였지만 시부의 상태가 워낙 위중하니 제가 일을 그만두고 시부 수발을 들었어요. 그런데 시부 수발된 지 한 달쯤 됐을 때 시모가 부르더군요. 너희 집 지금 비어있지? 네, 비어있어요. 그 집 파는 게 어떠냐? 네? 갑자기 남의 집을 왜 팔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벙찐 채로 되물었어요. 우리 집에 빚이 좀 있어. 그거 팔아서 빚을 좀 갚으면 될 것 같아서 그래. 어차피 안 쓰는 집인데 팔면 어떠니? 어머님, 그 집은 팔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 직장에서 가깝기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신중하게 고른 곳이기도 하고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월세로 내놔도 좋을 물건이에요. 굳이 지금 파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너는 시댁이 힘들다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 죄송하지만 어머님, 그 집은 저희들 돈으로만 마련한 집이에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시면 동서나 막내 도련님한테 말해보세요. 돈 많이 빌려주셨잖아요. 아파트도 어머님 돈으로 해주셨고. 막내 도련님이랑 동서도 그간 돈 좀 벌었을 테니까 본인 돈으로 집을 사던지 어머님이 해주신 돈으로 산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얼마 정도 어머님한테 돌려주던지 하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지금 나더러 줬다가 뺏으라는 거야?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을 만들고 싶니? 줬다가 뺏는 건 당연한 거죠. 주지도 않았는데 뺏는 건 날강도잖아요. 제 말에 시모 얼굴이 확 굳어버리더군요. 하긴 기분이 좋지는 않을 테죠. 날강도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기분 좋겠어요. 그치만 어쩌겠어요. 저게 사실이었잖아요. 저희한테 준 것도 없는데 달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제 말에 시모가 울그락불그락하며 소리치더군요. 너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서슴없이? 어머님이 잊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솔직히 동서랑 막내 도련님한테 다 퍼주실 때는 좀 억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을 보니 지원받지 않았던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돈이라도 받았어봐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달라고 하셨을지도 모르죠. 지금도 그렇고요. 합가하긴 했지만 살림은 저희 돈으로 다 꾸리고 있잖아요. 아버님 가게에서 번 돈은 어머님이 다 쓰시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거면 실수하신 거죠. 저희는 드릴 돈이 없으니까 동서한테 잘 말해보세요. 그만큼 얻어간 게 많은데 설마 아무것도 안 주진 않겠죠. 결국 뼈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시모가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모의 모습을 보며 아파트 팔아서 돈 마련하려던 사람이 시모가 아니라 동서였다는 걸 눈치챘어요. 어머님은 그런 머리가 없거든요. 잔머리 굴리는 건 동서가 전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시모는 시부가 잘 만들어 놓은 가게 말아먹고 폐업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당연한 수순이죠. 사람을 험하게 쓰고 귀한 줄 모르는 시모 밑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요리하는 사람마저 나가버리니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게다가 시모 밑에서 시모가 꽁쳐놓은 돈을 다 뜯어먹은 동서는 여전히 기생충처럼 시모를 뜯어먹고 있었고요. 시모도 참 한결같은 것이 동서가 매번 돈을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더군요. 저야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요. 그 즈음에는 시부도 장사가 망한 걸 알고는 삶의 의지를 잃은 건지 그냥 몸이 좋지 않았던 건지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시부의 수발을 지극정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에게 이 정도 도움을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시댁에 돌아와서 시댁 식구들이 있는 곳에서 말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희 식구는
이제 합가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이제 원래 저희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겠으니 앞으로는 동서가 어머님네서 합가해서 지내. 여태껏 내가 아버님 수발 들었는데 이제는 동서가 좀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나보다는 동서를 더 좋아하시니 동서가 합가해서 어머님 모시는 게 맞는 것 같아. 형님, 그건 아니죠. 그때는 아버님이 아프셔서 형님이 일시적으로 합가하신 거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합가는 이제 없는 일인 거잖아요. 굳이 저희가 합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동서, 아버님 이제 막 돌아가셨어. 어머님 기분이 어떠시겠어? 이 집에 마음 맞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어머님이 마음이라도 편하게 있으실 수 있잖아. 동서는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나조차고 이래? 어머님 혼자 남으셨는데 남은 가족들이 신경 써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여태껏 동서가 어머님한테 받은 게 얼만데 이 정도도 못해? 여태껏 받은 거 돌려드린다 생각하고 잘 모셔. 그리고 어머님한테 받은 돈으로 마련한 집은 팔고 들어오는 거 잊지 마. 제 말에 시모는 환하게 웃으며 반겼고 동서는 완전 죽상을 하더군요. 물론 시모 앞에서는 그런 표정 짓지는 않더라고요. 하긴 시모에게 뜯어먹은 게 얼마인데 양심이 있으면 그런 얼굴 하면 안 되죠. 좋다고 합가하겠다고 넙죽 받아도 모자랄 판에. 그렇지만 동서의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떠오르더라고요. 앞으로 고생하게 될 동서의 미래가 머리에 자연스럽게 그려졌으니까요. 결국 동서는 시모의 압박으로 집을 팔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집 판 돈은 시모에게 흘러 들어갔죠. 시부의 장사가 망해서 폐업했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빚진 게 좀 있었거든요. 결국 그 빚 갚는데 돈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없이 시댁으로 들어온 거죠. 저희는 시모와 연락을 끊게 됐어요.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쪽도 저희한테 관심이 없었고 시부가 없는 시댁은 저희가 관심이 없었죠. 시부의 재산은 시모에게 넘어갔어요. 시부 명의의 집과 가게였죠. 저희는 그런 거 관심 없었어요. 우리 힘으로 만든 집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부의 수발을 들던 중에 시부에게 한 가지 언지를 받은 게 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며느라가 내가 내 욕심에 병수발 시킨 것 같아 미안하다. 아버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희 집 힘들 때 도와주신 것도 아버님이시잖아요. 저는 아버님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합가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 내가 보니 네 시어머니가 장사를 다 말아먹고 있더구나. 10년 넘게 같이 일하던 직원도 잘라버리고 내가 죽고 나면 이 집에 제대로 남아있을 재산이 없어. 재산 없으면 뭐 어때요? 집만 있으면 어떻게든 사라져요. 자식도 둘이나 있으니 용돈도 필요한 정도는 드릴 수 있고요. 너희 시어머니 걱정하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걱정 안 해도 악착같이 살 사람이거든. 내가 걱정하는 건 첫째랑 너다. 여태껏 해준 것도 없이 마음고생만 시키고 결국에는 병수발까지 시키니. 그러니까 내가 몰래 넣던 생명보험 며느리 네 이름으로 바꿔놓을 테니까 그거 수령해서 손주 키워가며 잘 살아라. 막내는 이미 많이 가져갔어. 없어도 잘 살겠지. 시부에게 유언처럼 그 말을 들을 때 어찌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시부의 사망보험금을 여전히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수령은 했지만 쓰기가 미안하고 아까운 기분이 들어서요. 시모의 동서는 모르는 돈을 받았으니 시모가 시부 유산을 나눠주던 안 나눠주던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부의 재산이 얼마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동서가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시모 곁에 붙어서 입안에 혀처럼 굴며 단물 쓴물 다 빼먹던 동서가 이제는
시모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홍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연락 한 번 없던 시모가 처음에 전화 왔을 때 두 사람이 어지간히도 틀어졌구나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예, 내 말 좀 들어보렴. 내가 얼마 전에 수영교실을 가기로 했거든. 그런데 준비물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게다가 나이도 늙은 사람이 싼 거 걸치고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니? 그래서 수영복이랑 수영장에 갈 준비물 산다고 돈 좀 달랬더니 세상에 문화센터에 네 동서가 전화해서 취소해버린 거 있지? 뭐 저런 애가 다 있는지 모르겠어. 게다가 아침 저녁으로 식사도 안 하고 음식도 맛없고 청소도 안 해서 뭐라 했더니 어머님이 집에서 쉬고 계시니까 어머님이 좀 하세요 라고 하더라니까. 이 정도면 사람이 바뀐 거 아니니?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동서가 좀 너무하네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가방도 사주고 집안일도 안 할 수 있도록 빼주고 집도 사줬는데 말이죠. 혹시 돈 빌려주실 때 차용증 받은 건 없으시죠? 그거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가족끼리 그런 걸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제 말을 듣던 시모가 갑자기 조용히 뭔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급하게 전화를 끊더군요. 그래도 급하다고 저한테 네가 대신 자기를 돌보라는 말은 안 하더군요. 하긴 한번 해보니 저와 시모가 얼마나 맞지 않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시댁에서 시모와 동서가 돈 때문에 난리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돈 없다고 시모 홀대하던 동서가 결국 시모가 들이민 차용증에 먼저 나가 떨어진 거죠. 동서는 시모가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더라고요. 모를 수밖에요. 어머님이 아들을 통해서 받아두셨더라고요. 아버님이 악착같이 살 거라는 말이 빈말은 아니었던 거죠. 동서가 시모에게 원룸 하나 얻어줄 테니 따로 살자는 말을 했을 때 시모가 차용증을 들이밀면서 그 돈 다 갚으면 나가준다고 했다더군요. 처음 보는 차용증과 자기를 부양하라며 악쓰는 시모 모습에 동서도 진절머리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도 웃기긴 마찬가지잖아요. 엄연히 동서가 살고 있는 집은 시모 소유이고 얹혀 사는 사람은 동서네인데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척 진짜 주인을 쫓아내려고 하다니 동서도 여간 내기는 아닌 거죠. 게다가 두 사람의 다툼에서 동서도 지지는 않더군요. 시모가 차용증으로 협박하는 협박을 하자 동서도 시모 협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면 안 될 방법을 생각해낸 거였죠. 시모가 가진 집을 팔아버리려 했다더군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된 시모는 시모가 가진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한껏 받았더라고요. 동서가 나쁜 짓을 꾸며도 절대 손해는 보지 않으려고요. 참 대단한 고부간이죠. 어쩜 이렇게 하는 짓들이 똑같은지. 결국 마지막은 시모의 가출이었죠. 시모가 동서에게 져서 나온 게 아니라 시모가 동서에게 준 것을 모두 빼돌려서 나온 거더라고요. 그렇게 가출해서 방문한 곳이 저희 집이었어요. 시모가 처음에 찾아왔을 때 저와 남편은 절대로 시모를 받지 말자고 미리 이야기를 나눈 상태였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시모에게 실망한 것이 컸고 저는 저대로 시모에게 당한 세월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았죠. 시모는 대뜸 오자마자 그러더군요. 예, 너희 집이 많이 좁네. 나까지 같이 살려면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 너희 그 정도는 되지? 이 집도 대출 없이 샀잖니? 어머니, 저희는 다른 데로 이사 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집이 있으시잖아요. 막내가 모시고 있는데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남편 말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그 말에 시모가 쌍심지를 켜고는 눈을 부라리며 남편에게 소리치더군요.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게 무슨 잘못이니? 그러면 넌 이 엄마를 모시기 싫다는 거야? 네,
저는 이미 어머니가 제 처하고 저를 동생네와 차별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가할 때 동생을 어머니한테 붙여줬잖아요. 그때 좋아하셨던 것도 어머니셨죠? 이제 저희는 더 이상 다른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볼 일이 왜 없어? 엄마가 부르면 와야 하는 게 자식된 도리지. 네가 싫다고 해서 네가 나를 부양해야 할 의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어머니, 저희는 이미 아버지 병수발까지 들어가며 부양했어요. 나머지는 동생이 할 일이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아버지가 남긴 유산, 저희 몫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머님이 쥐고 안 놓아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하고 할 말 없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말투가 냉정했을 뿐 하는 말은 모두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시모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거 없다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니?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부양하라 마라 말하지 마세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걸렸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지금이라도 한몫 떼주마. 원하는 금액이 얼마야? 내가 그냥 나온 줄 아니? 나도 돈 가지고 나왔어. 정말 자식이라고 둘 있는 것들이 돈만 밝혀서는. 저희는 돈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보험금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쓰면 되니까 어머니까지 저희한테 돈 쓸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로 막내나 잘 구슬려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는 열이 받는지 자리를 떴어요. 시모는 남편 뒤를 쫓으며 황급히 물었죠. 야, 보험금? 무슨 보험금인데? 나는 그런 거 못 들었어. 너희 나 속이고 돈 가져갔어? 시모가 난리 치길래 저도 결국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앞으로 수령인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돈에 대한 권리는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한테 아버지 재산 나눠주지 않아도 별말 안 했고요. 그런 게 어딨어? 남편이 사망했으면 보험금은 아내가 갖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설마 너희 수령인 조작한 거 아니야? 시모는 자기 생각대로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드렸죠. 아버님이 직접 저를 데리고 보험사 가서 바꾼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병원진료 데리고 가셨으면 수령인이 바뀔 일도 없었겠지만 어머님은 저한테 아버님 일 다 맡기셨잖아요. 못 믿겠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 보시던가요. 시모는 어느 보험회사인지 알아내서는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가 싶었더니 집 나왔던 동선으로 다시 돌아갔더군요. 사망보험금 앞에 다시 뭉치기로 결정한 모양이었어요. 참 한결같고 참 똑같은 고부였어요. 결국 동선에도 시부가 남긴 보험금에 대해 알게 됐죠. 그리고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에게 돈 내놓으라며 난리를 피우더군요. 남편은 평일에는 항상 늦게 오는지라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으니 결국 이들을 상대하는 건 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어요. 돈 내놔. 네가 뭔데 우리 남편 보험금을 가져가? 그 보험금 내 거라고. 그래요. 형님이 무슨 수로 아버님 깨어내서 보험 수령인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거 용납 못한다고요. 용납을 못하면 뭐 어쩔 건데? 수령인이 전화로 바꾼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직접 가서 본인 의지로 말해서 바꾼 거야. 그건 보험회사에서도 확인 가능한 건데 혹시 전화 안 해본 거야? 아, 몰라요. 암튼 왜 아버님 보험금을 형님이 다 가져가냐고요. 아버님 남은 재산을 다 가져간 건 어머님이랑 동서지. 내가 뭘 가져갔어? 내가 가져간 것보다 더 많은 걸 동서가 가져갔을걸? 보험금을 나눠 갖고 싶으면 아버지 재산도 나눠 가졌어야지. 왜 줘야 할 건 안 주고 정당하게 받은 내 것을 빼앗으려 들어? 하긴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어머님하고 똑같이 동서도 날강도네. 칼만 안 들었지 아주 협박하는 수준이 대단하네.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그리고 재산 나눌 것도 없었어요. 빚만 가득해서 쥐뿔도 없었는데 무슨? 그래, 네 시아버지 죽으면서 재산 한 푼 남겨준 거 없어. 다 빚덩어리였지. 그거 갚느라고 아직도 고생 중인 건 너희 모르니? 당연히 아버지 사망보험금은 그 빚 갚는 데 쓰는 게 맞는 거지. 어머님, 그걸 빚 갚는 데 쓰면 어떡해요? 그 돈은 저희한테 주셔야죠. 어머님 말대로 집 팔고 들어왔다가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본 줄 아세요? 저희 집 판 돈으로 빚을 갚았으니까 그 돈은 저희한테 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서도 동서의 기적의 논리는 계속되더군요. 동서네 집 자체가 시부모의 돈으로 된 시부모 명의의 집인데 그걸 팔았다고 그 집이 자기 집이 된 것처럼 말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보험금은 제 손에 있는데 두 사람은 서로 자기가 가져야 된다며 앞에서 참 열심히도 싸우더군요. 남의 집 앞에서 그만들 하세요. 그 보험금의 수령이면 저고 이미 제가 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 전혀 없으니 돌아가세요.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서 시끄럽게 구시면 지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거예요. 예, 넌 내 며느리야. 세상에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어도 시어머니를 내쫓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가 너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어? 네 남편 키워준 게 나야. 클 때는 이거보다 돈 더 많이 들어. 배은망덕한 것들이. 어머님, 저는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그리고 저 결혼한 이후로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 해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럴 때는 모두 아버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갚을 사람도 아버님이고요. 어머님은 제가 아니라 동서에게 많이 베풀었잖아요. 저한테는 한 번도 사준 적 없던 값비싼 물건의 용돈들, 게다가 손을 물 하나 묻히지 않게 고이고이 지켜준 거 생각하면 제가 아니라 동서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 남편이 클 때 얼마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양육은 당연한 거고 그걸 받으려고 하시는 게 어이없는 일이죠. 어머님이 첫째 아들에게 잘해주셨으면 첫째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드리지 않았겠어요? 매번 차별당하면서 컸는데 뭔가 받으려고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아버님 보험 수령인은 저예요. 남편이 아니라. 남편 키워준 걸 내세워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동서도 마찬가지야. 아버님 수발 들라고 했을 때 나한테 합가하라고 등 떠민 게 동서였잖아. 그래놓고 아버님 사망보험금을 나눠 가지겠다. 아버님 아플 때 집에 한 번도 들린 적 없는 주제에 염치가 없는 것도 정도 것이야 상대를 하든 말든 하지. 그리고 동서가 어머님한테 야금야금 받아먹은 돈이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많으니까 이것까지 넘보지 마. 그러다 탈나.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억지로 돌려보냈어요. 둘이 딱 붙어서 저를 따돌리고 좋은 거 나눠 잡수신 분들이 이제 와서 저더러 돈 달라며 달려들어봤자 늦은 거죠.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제가 돈이라도 빌려온 거라고 착각할 정도였다니까요. 이 일에 대해 알게 된 남편은 막내 도련님에게 크게 화를 냈고 결국 시무와 동서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시무와 동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듣고는 한참을 몰래 웃어야 했어요. 동서와 막내 도련님은 결국 시무를 요양원에 보내버렸어요. 시무가 매번 동서와 부딪히게 되고 동서가 막내 도련님에게 매번 잔소리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막내 도련님이 포기한 거죠. 게다가 그때쯤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으니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켰더라고요. 동서에게 이것저것 퍼줄 때는 이런 결과를 전혀 예측 못했겠죠. 그리고 동서는 시무를 내보내고 아주 잠깐 자유를 만끽한 듯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구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동서와 막내 도련님이 자기를 요양원에 집어넣을 거라고 예상한 시무가 막내 도련님 카드로 돈을 한껏 빌렸더라고요. 그뿐이면 다행이죠. 저번에 시무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시댁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왔었잖아요. 신우가 그 돈들을 아무도 모르는 자기 통장에 다 넣어두고 내주질 않았더라고요. 그 탓에 동서와 막내 도련님은 어거지로 자신들의 앞으로 된 대출금을 갚느라 개고생 중이더라고요. 신우 명의의 집 대출금은 엄밀히 따지면 동서네가 빌린 대출은 아니지만 동서네가 그 전에 살던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왔으니 나가면 딱히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이라도 지키려면 억지로 그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였죠. 발등에 불 떨어진 그쪽 집안과는 다르게 저희는 평범하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다룬 벌을 받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아요. 자기가 싼 똥 열심히 치우는 두 분 덕택에 오늘도 선량한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이럴 때는 두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도 드네요. 제 시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